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라입니다. 오늘 하루 참 답답하셨죠. 한일 갈등은 더 깊어지고 금융시장은 불안정하고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네, 한일 갈등 관련해서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일본 내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주말에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들썩이는 미국 정치권 소식까지 함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뉴이쩌도 가족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소식으로 가보죠. 정부가 발표한 전방위 대책입니다. 일본 벗어나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5년 안에 소재와 부품 등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자립을 꾀합니다. 먼저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국내 산업에 직접 타격을 주는 품목은 159개. 일본 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28일이면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공급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이제 통상적인 일정보다 더 오래 걸리고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될 경우는 생산에 차질이 있게 되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에 맞서 정부가 소재와 부품, 장비 등 100대 핵심 품목의 탈일본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 등 주력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20대 품목은 1년 안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합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와 신산업 소재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대체 수입처를 찾고 적합성 테스트도 지원합니다.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나머지 80대 품목은 5년 안에 자립할 예정입니다. 기술 축적을 위해 연구 개발에 7년 동안 7조 8천억 원을 쏟아붓고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 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 품목에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 삼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우리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와 일본의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20개 주요 기술에 대해서 조사한 2018년 기술 수준 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를 100이라고 하고요. 미국이 100점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기준이고 예. 그다음은 유럽연합으로 95점 수준, 일본은 88점, 한국 77점, 중국이 바로 밑에 76점 이 정도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77점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럼 혹시 그 90점이 넘은 분야도 있습니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이 이제 예. 우리나라의 고득점 품목이 초정밀 디스플레이가 98점 받은 게 있고요. 초고집적 반도체가 94점. 이거 많이 듣던 단어들 아니에요? 이번에 일본이 공격한 바로 그 그렇습니다. 분야, 예.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제조 분야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우수 품목들을 정확하게 겨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부터는 이 해외 의존형에서 좀 벗어나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윈윈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대기업이 실제로 사서 활용하자는 겁니다. 네. 또 우리 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육성하자 이 말도 나왔죠. 예. 먹이를 삼키지 못하는 가마우지 대신에 먹이를 저장해서 새끼를 키우는 펠리컨이 되자. 이 내용은 오인석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솥단지처럼 생긴 이 기계는 여러 화학 원료를 섞어 반도체 최종 공정에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설비입니다. 전자 소재를 생산하는 이 중소기업은 일본산이 점령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 때문에 시험 생산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산화하는 작업들을 사실 한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도 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이런 벌어진 사태로 인해서 그런 사업화 내지는 국산화하는 시기가 더 빨리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그동안 생산 3배 이상, 수출은 5배가 넘는 외형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기술 난이도가 낮은 범용 제품 위주로 성장한 탓에 반도체 등
정밀 산업 자체 조달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대일 무역 적자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 적자 규모는 93%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수요와 관련된 정보 부족과 시제품 및 제작 부담 때문에 대기업은 양산 테스트 비용과 낮은 수율 무료 등으로 협력을 꺼려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내 제품을 안 쓰는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협력 모델 구축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수직적 협력으로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고 시설 투자 융자와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며 수평적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개발 활성화와 산단 우선 입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본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불산과 레지스트 등의 생산시설 확충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 100개를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고 소재 부품 특별법을 장비를 포함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법적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안보랭커. 네. 공학이나 기술을 공부하거나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흔히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네. 공밀레라고 들어봤어요. 공밀레. 공밀레요? 제가 공대생이 아니, 저 문과생이라 죄송합니다. 문과생이죠. 네. 예. 신라 때 멋진 종소리를 내려고 에밀레종 아기를 제물로 바쳤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전설이 있죠. 오늘의 기술 시대는 정말 공학도 공학자들의 생명을 깎아내는 희생을 바탕으로 산업을 발전시켰다고 해서 에밀레에서 공자를 넣어서 공밀레라고 하는 거죠. 예. 사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뭐 많은 과학기술 역군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졌죠. 새삼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만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길 수 있는 걸까?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걸까? 오 기자의 리포트에 이제 그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예.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때로는 대단위의 클러스터로 함께 모여서 일을 하거나 또는 과거를 떠나서 하나로 합쳐져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 소재입니다. 아마 도레이 걸 쓸 건데 그런데 우리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세계 2위입니다. 기술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럼 일본 것 대신에 우리 SK이노베이션 것을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두 회사는 배터리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라이벌입니다. 서로 기술 유출 문제로 이미 소송이 붙어서 법정에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잡아야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걸 사다 쓰느니 국내 기업들끼리 서로 윈윈하면서 교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곳곳에 꽤 많을 겁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신 문제도 풀어야죠. 이익의 손실도 어떨 땐 감수해야죠. 이런 내부 갈등과 벼랑을 건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힘겹겠습니다만 꼭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이 있습니다. 네, 남북 경제 협력을 이야기했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의 모두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 대통령은 어떻게 저걸 자신하는가? 한번 볼까요? 어떤 관련 데이터가 있을까요? 국민 1인당 소득을 추산해서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910년대에는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 시대죠. 예. 이때는 우리가 일본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식민지 침탈을 하고는 더 나빠져서 1940년에는 일본의 33%까지 1인당 소득이 떨어지고요. 예.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면서 1991년에 일본의 41%까지 쫓아가고 2000년에는 61%, 2004년에는 70%, 그리고 2009년에 83%까지 쫓아가고 예. 2014년에는 드디어 90%, 어. 2018년 지난해에는 94%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게 쭉 추세를 보니까 일본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좀 알 네. 것 같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 유럽이 독과점해온 기술 강국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일본이 꺼리는 거고 예. 중국이 들어가는 걸 미국이 꺼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구촌 글로벌 가치사슬이 4차 산업혁명을 통과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으려 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좀 지금의 정세를 읽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의 기술도 뭐 겉보기와는 달리 뭔가 거품이 끼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17년이죠. 10월에 일본의 대형 철강 업체 고베철강이 품질 조작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품질을 속여서 만든 부품을 자동차, 항공기, 뭐 신칸센, 열차 등에 납품을 해서 사용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로부터 또 한 달 뒤에 이번에는 일본의 소재 업체인 도레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 나온 우리나라 구미에 공장도 갖고 있는데 도레이가 자회사의 품질 데이터를 조작해 버렸어요. 예. 그것도 8년 정도 조작을 해왔고 어. 이걸 알고도 또 1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다가 사실이 들통나게 되니까 나중에 또 털어놨습니다. 이게 일본의 민낯인가요? 부품 소재 기술에 뭐 자부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중국에 쫓기면서 좀 속은 골마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안보 국회가 열렸는데 어떤 점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여당 내부에서 나온 주장이긴 한데 도쿄를 여행 금지 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예. 도쿄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는 주장입니다. 뭐 방사능은 일본이 가장 아픈 부위이기도 하죠.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설 대응책을 정치권도 고심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파기 여부는 연일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지소미아의 필요성과 유불리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우리 측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것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조금 이 정보 탐지 능력이 우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논란이 이어지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변화된 정부 기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협정 연장 쪽에 무게를 뒀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소미아의 의미를 못 찾겠다며 의문을 던지던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를 향해 의미 없는 협정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당장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파기하길 주문합니다. 우리의 강복절이자 일본의 폐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들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 구역 확대로 맞불을 놓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일 감정에 편승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적 해결이 중요한 것이고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한일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미일의 안보 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일본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파기론과 신중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은 지소미아 연장 통보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이번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아이치 트리엔날레, 일본 최대 규모의 예술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 기획전의 제목이 표현의 부자유, 그 후입니다. 예. 표현의 부자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일본 정부가 근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예.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국제적 망신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공공미술관에 처음으로 전시돼 큰 주목을 받았던 평화의 소녀상. 하지만 사흘 만에 전시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입구에는 커다란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는 제목이 붙은 기획전이었는데 결국 벽 속에 갇힌 채 제목 그대로 표현의 부자유를 보여주는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우익들의 집요한 협박이 결정적. 하지만 미술관이 위치한 나고야시의 시장은 대놓고 전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本当に私の心も踏みにじられましたわこれ。ということで即刻中止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ね展示を。 원하는 대로 전시가 중단되자 이번엔 소녀상이 전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表現の自由というのは皆さんご承知のようにこれは絶対的に何をやってもいいという自由ではありません。 그동안 전시 중단이 정치적 이유와는 관계없다고 밝혀온 주최 측은 가와무라 시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川村さんの一連の発言は、私憲法違反の疑いが極めて濃厚ではないか。公権力を持ったところだからこそ表現の自由は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 내부 비판 여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역사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일본의 불관용을 보여주는 일로 일본은 인권 의식이 없는 나라라는 점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일본 작가는 이번 전시 중단은 소란을 피우면 전시회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전시회 주최 측은 내일 일본 아이치현 지사에게 전시 중단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한다고 하죠. 네, 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어떻게 중단된 건지, 전시 중단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에게 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사진 연작 겹겹으로 특별전에 참가한 사진작가 안세홍 씨와 일본인 기획자 5명이 함께 아이치 현청을 찾을 예정이고요. 이들은 내일 오후 2시에 나고야 현지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에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의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라든가 아니면 일본이 경제적인 도발, 보복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일본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찬성 반대로는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그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일본의 각 정당들은 여야 상관없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보면 한국이 안전보장상에서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또 이것은 무역 규제 조치가 아니다. 관리다라고 하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표를 의식한 발언인 거고요. 하지만 일본의 특히 신문 미디어들은 좀 입장들이 달라요. 산케이 신문이라든가 요미우리 신문 같은 보수 신문들은 이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일본이 많은 양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은 어떻게 보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식의 좀 감정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중도 미디어로 갈 수 있는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니케이 신문 또는 도쿄 신문 같은 신문들은 이것은 경제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은 오히려 일본이 그래서 명분을 잃어버린 거고 또 현재 한일 간은 아무리 이 정치 역사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이 경제 영역으로 서로 협력을 해와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인데 이것을 다 끊어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국가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공멸의 길이다. 그래서 즉각 철회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국민들에게는 물론 한국과의 최근에 여러 역사 문제도 있고 또 한국과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NHK 여론이라든지 보면 한 60% 전후가 이 조치에 찬성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좀 표현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조치가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일본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까지는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여론이 있는 거죠. 하나 좀 더 궁금한 것은 신문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여론을 보면 딱 갈라지는데 방송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베 쪽 편입니까? 이 아베 수상이 2012년 제2차 내각이 등장하면서 했던 맨 첫 조치가 여론 장악이었습니다. NHK의 사장을 가장 측근으로 임명을 했고 그래서 NHK 내부에서 특집 방송을 만든다든지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다 지방으로 자천됐어요. 그리고 특히 이 아사히 방송 같은 데도 유명한 메인 앵커가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정부를 비판했던 이 앵커들은 다 하차를 당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지금 현재 방송 미디어들은 많이 상업화되고 종합 편성 채널로 돼 있고 또 권력에 의해서 자주 규제를 스스로 하게 되는 이러한 지금 경향이 있는 거죠.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집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포지움이라든지 일본 시민들 가지고 있는 풀뿌리 여론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일체 방송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반영을 해주지 않고 거의 신문 같은 경우도 중도 미디어 이외에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의 여론의 어떤 레벨인데 아베 수상이 등장하기 전까지 일본 여론의 어떤 국제 기자단에서 조사했던 것은 약 11위였지만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이 2019년에 이런 언론의 민주주의 지수는 약 69위까지 지금 추락돼 있는 거죠. 이것은 세계적으로 일본의 지금 여론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일본 내에 있는 외국인 특파원들 자체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오시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만나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물어봅니다만 정말 아베의 속내는 뭐냐? 근데 교수님 판단하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냉전 기간에 한미일 동맹에 특히 아주 중요한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안전의 동맹국인데 이 국가에 대해서 격을 낮추면서까지 일하는 조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하겠다고 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 강제징용 재판 문제 즉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본과 한국 관계는 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렇지만은 위안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아베 수상은 자기는 그래도 한번 양보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정말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일본이 책임지고 사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았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역사 문제가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지난번 이 남북 그리고 북미 회담이 열렸던 특히 판문점에서 3자 이 수상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 이 대표들이 함께 판문점에 섰던 이 장면은 아베 수상과 보수 세력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일본에서 아베 수상 외교의 아베라고 많이 말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결정적으로 일본이 배제되는 국면이었고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위기론으로 지금까지 정권의 기반을 유지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남북과 북미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일본은 거기에 대한 결정적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고 그렇지만 또 최근에 이 아베 수상 외교 중에서 러시아 북방 영토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러시아가 영토를 강화시켰고 며칠 전에는 러시아 수상이 북방 영토를 방문해 버렸죠. 그리고 미국과 외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다시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방비가 더 증강되고 있고 예. 무역 규제도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과의 외교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이 아베 수상은 국내적으로는 연금 문제라든지 많은 사회 문제가 있고 예.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가능성이 올림픽 이후에는 오히려 더 불안하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위기가 있죠. 이 모든 문제를 한국 때리기로 무마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겠죠.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일련의 상황들이 일본 안에 있는 우익 인사들에게 어떤 불을 지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 사토 마사이사라고 외무부 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상당한 외교적 결례인데 일본 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최근에 일본 외교의 하나의 특성인데 예. 일본 외교는 원래 여러 손님들을 잘 접대하고 예. 정중한 예절을 가르치고 자기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하지만 아베 수상의 이 등장 이후에 자기들의 불만을 대외적으로 표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이 조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 주일 한국 대사를 코노 외상이 조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말을 끊으면서 무례하다고 했죠. 예. 이것도 일본 외교가에서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많은 비판도 있었어요. 예. 어제 사토 마사이사 이 부대신은 이 사람이 일본 보수에서도 일본 회의라고 하는 극우 정치 세력에 속해 있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담화의 내용이 한국의 국민들의 아주 그 감정을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이게 번역이 되어서 많이 읽고 있지만 예.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기분과 이 위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제 그 사토 마사이사 씨의 그 발언은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성명의 내용을 폄하시키고자 하는 거고 예. 오히려 일본 내에 그런 영향을 차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제스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안보상의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를 적성국으로 본다는 거냐? 우방인지 아니라고 인정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묻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그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가 왜 군사정보를 너희들한테 제공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우리 여당 내부에서부터 이제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론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나 내각의 정책 중에 국내에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 몰이각계 문제라고 해서 자기 측근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대학을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설명이 안 됐죠. 그렇지만 이걸 물어붙이는 거죠. 외교에도 마찬가지지만 즉 한국의 안전보장의 논리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복 조치, 규제 조치를 한다면 예. 그렇다면 이것은 동맹 간의 신뢰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 지소미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다면 안보상을 재규정을 한다면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다시 재논의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는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즉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의 군사 동맹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일본에게 많은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아마 한국이 이것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줄 거라고 믿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오히려 이것을 폐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한국이 만약에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즉 한미일 동맹을 리스크를 만든 예. 이것은 한국이 장본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발언이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도 통제를 하고 방송도 통제를 하고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또 중단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에까지 좀 통제하려는 손이 움직임이 있는데 영화 주전장도 그렇고요.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 신문 기자가 일본 사회에서도 반향을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아베 정권에 조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인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먼저 이 주전장이라는 영화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고 예. 이 주전장이 일본에서는 특히 젊은 층이나 모든 사람들 충격적이에요. 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없던 것이었고 예. 또 이건 조작됐다고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거죠. 예. 그렇게 배워왔던 교육, 사회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젊은 층들이 영화를 보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건 하나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신문 기자라는 영화는 예. 다시 말하면 우리에서 보듯이 국정원의 댓글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사회 주요 관료 중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마크해서 예. 그 사람을 사임을 시키고 또
아베 정권의 여러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들을 여론 조작을 해서 바꾼 거죠. 즉 그렇다면 일본 사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여론이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죠. 즉 일본 사회 내에서 시민들이 이 영화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일본 사회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인 줄 알았느니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쇠퇴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항을 하고지 못하라는 일본 시민들이 많은 각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한 이슈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는 불매운동입니다. 일본 제품 또는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좀 고민할 부분은 많습니다만은 국민들 얘기는 일본이 너무 얄밉고 좀 원망스러워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그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한다. 이런 건데 일본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불매운동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매운동을 될 수 있으면 폄하시키려고 하죠. 즉 이것은 일시적일 거고 또 그것은 개인적이고 그렇게 장기적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전국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일본에서는 젊은 층들이 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요. 젊은 층들은 나중에 유학도 올 거고 또 관광을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이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갖게 되는 것들은 현재 일본에서는 그것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방의 경제는 이 한국의 어느 여행객에 의해서 많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한 자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지금 정치 논리가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방의 이런 목소리들이 중앙정부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거죠. 나름대로 일본의 특징이기도 하겠군요. 교수님과 말씀 나누면서 저희 뉴이족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4786님께서 일본 소재 독립은 꾸준히 해야겠지만 그동안 못한 이유는 그만큼 일본 기술력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과 외교로 경제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소재 독립을 해야 한다. 언론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해 주셨고요. 2369님께서는 일본 망언에 분노가 치민다. 과거 하와이 진주만 공습은 망언을 하지 않는 걸 보니 미국은 무서운가 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라는 지적해 주셨고 5783님께서 일본을 방사능 오염 위험 국가로 지정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방사능 부분은 일본이 굉장히 아픈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내년에 또 도쿄올림픽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걱정하고 있는지요? 일본 내에서 이 방사능 문제는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없었던 걸로 하고 싶죠. 즉 제2차 세계대전의 그 많은 2천만 명의 아시아의 피해를 일본은 어떻게 처리했냐고 하면 이것을 없었던 걸로 해버리는 거죠. 즉 전전의 역사 문제나 방사능 문제를 진실과 책임으로 직면하고 있지 않는 일본 사회 구조가 지금도 우리의 역사 문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방사능 문제는 또한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즉 도쿄올림픽에 물론 방사능 문제를 제안을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도쿄올림픽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해하려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쿄올림픽 그리고 또 진정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일본 사회 그렇지만 후쿠시마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후쿠시마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에 살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좀 더 정보 공개를 해야 되지만 일본 내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 문제는 물론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방사능의 위험성과 동시에 그 속에서 또한 저항을 하면서 살고 있는 후쿠시마의 사람들도 함께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치를 앞세워서 우리가 나가야지 그냥 무조건 뭐 올림픽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네, 훈련 정식 명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저희도 후반기 연합연습이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이런 단어들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한데 반면에 일본의 추가 보복 교체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검토 중인데 독도 훈련도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유사시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5일부터 나흘 동안은 평시 작전권을 토대로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참모 훈련이 진행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전시작전 체제로 전환해 19일까지 한미연합 훈련을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20일 총평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엔 우리 군 대장인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고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평가도 이뤄집니다. 훈련명은 가칭 후반기 연합연습, 일반 명사에 가까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 운영 능력 검증을 위해선 후반기 연합연습 준비 중에 있고, 올해 상반기 훈련의 명칭이었던 동맹이나 19-1 또는 2처럼 정례적으로 계속된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뺀 겁니다. 영문명에 들어가 있는 한미라는 글자도 국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침략 연습이라며 반발해온 북한의 추가 도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저희가 늘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동향 없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첫 방한을 계기로 훈련의 정식 명칭과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미뤄졌던 독도 방어훈련 재개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등 강공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배경은 뭘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INF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지난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소련하고 맺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되겠죠. 미국 얘기는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이 조약을 안 지키고 네. 미국만 너무 열심히 지키고 있고 예. 중국은 이 조약에 전혀 묶여있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미사일을 엄청 빨리 개발하고 있고 그럼 뭐냐? 미국도 이제 그만둘란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8월 1일부로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를 공식화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이니까 미국에서 개발해서 쏜다고 해도 러시아까지 날아가질 않습니다. 예. 중국이나 북한까지도 날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에 뭐 아시아로 가져온 그렇죠. 건데 예. 뭐 미국 땅인 괌 아니면 일본? 좋죠. 문제는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서 미국 측과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일축하고는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외신에서는 우리나라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9일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거리 미사일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미 측과 협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 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 관련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전형적인 공격용 무기로 한반도 크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배치가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의도는 실제 배치보다 냉전 시대 미소 간에 체결됐다가 최근 파기한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인 INF를 새로 만들어 중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해석됩니다. 당장 동아시아 지역에 실전 배치를 하기보다는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포함된 새로운 군축 조약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를 둘러싼 후유증이 여전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청이 있어도 수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동맹 관리 측면은 고민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을 가져다 놓는 가장 좋은 핑계가 북한이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이제 근처에 중거리 미사일 놓고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를 하고 싶고, 그렇죠. 우리는 뭐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동북아의 외교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뭐 한반도 비핵화를 고려하면 참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또 반발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북미 관계를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뒤로 슬금슬금 자꾸 미루는 배경도 뭔가 이제 그림이 좀 이어지는 거죠. 예, 군사적인 현안이 뭐 이런 미사일 배치 문제 말고도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그렇죠. 있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있죠. 그것도 있고. 정말 용기도 필요하고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지혜로운 전략이 기묘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국의 주가가 급락했고 환율과 원자재 값도 요동을 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한번 살펴보죠. 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요, 전장보다 1.74% 떨어진 2720.29로 장을 마감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62% 떨어졌고, 홍콩의 항생지수는 2.83%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살펴보죠. 예, 중국 위안화 가치는요, 역외 시장에서 전장보다 1.41% 하락한 달러당 7.0746 위안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예. 반면에 금과 미국 국채 그리고 엔화는 올랐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도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예. 사실 뭐 검은 월요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예, 예. 특히 코스닥은 한때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결국 7% 넘게 폭락했고요. 코스피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백준규 기자입니다.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한 주식시장. 코스닥 지수는 장 시작 1시간여 만에 6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낙폭은 갈수록 커졌고 오후 2시를 조금 넘어서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지수 급락에 따른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이후 3년 1개월여 만입니다. 이런 조치에도 코스닥은 장 막판 낙폭을 키워 결국 7%를 훌쩍 넘겨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이후 무려 12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지난주 2,000선을 내준 코스피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에는 1,950선까지 내주며 2.5% 이상 급락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외국인과 개인까지 팔자에 나선 상황에서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이 7천억 원가량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처럼 검은 월요일을 맞은 건 대내외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무역 갈등이 재점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함께 원화와 위안화 등 환율 급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미중 5차 관세 부과 등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경기 영향보다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 약화 그리고 불확실성 확대 이런 점들이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따라서 당분간 증시의 바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섣부른 저가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대로 그냥 확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할 경우에는 월 환산액이 179만 5,310원이 됩니다. 예. 이 최저임금은요,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당 8,590원, 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노총이 네.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재심의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이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기각한 건데요. 한국노총은 앞서서 이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결정됐고, 그리고 이 내용 면에서 하자가 있다면서 이의 제기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예. 내용상 하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이 결정 기준인 생계비, 그리고 유사근로자 임금,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정부는 이 최저임금 대신 근로장려금과 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요, 1988년 이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에 보면 이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결정을 놓고 그 2.9% 인상률을 놓고서요, 경영계 등에서 요구한 이제 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8,590원. 그러니까 공약인 1만 원에 얼마나 다가섰느냐도 보지만 거기에 간이라고 얼마나 올린 거냐, 인상률 기준으로도 한번 봐야죠. 이번 최저임금 8,590원이 인상률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그래픽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살펴보면 2013년에 6.1%에서요. 2014년과 2015년 7%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 8.1%, 2017년 7.3%를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201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16.4%고요. 2019년 10.9% 인상률로 기록을 했고 결국 이 두 자리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노동계가 이번 인상률 2.9%를 둘러싸고요. 결국 이제 경제 성장과 물가 인상을 고려한 것조차 못 미친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또 자영업자들은 노동계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산업별로 이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입니다. 최저임금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보고서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해당 보고서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요, 이 산업별로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업종과 또 적게 받는 업종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최저임금 변화에 좀 많이 받는 산업, 첫 번째는 부동산과 임대업이고요. 또 근소한 차이로 숙박과 음식점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그리고 도매, 소매업이 네 번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변화에 영향이 적은 업종도 있습니다. 그 업종은요, 이제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과 또 전문 과학 분야가 차지를 했고요. 이후에는 출판, 정보 서비스업, 그리고 또 건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한눈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최저임금 변화에 영향이 적은 산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거나 비교적 좀 위험한 작업을 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편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임금 근로자와 그다음에 노총, 한쪽에는 뭐 기업 경영진,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양쪽은 달라지지만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학계에서는요, 사실 인상률 그 자체보다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사실 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최근 3년을 포괄해서 보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널뛰기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시면 그래픽에서 보듯이 6%에서 8% 수준으로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히 상승을 하다가 올해는 2.9%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성을 잃고 사실 그때그때 벌어지는 이 상황마다 밀려서 결정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정하는 방식 자체도 이번에 재고를 좀 해보긴 봐야겠군요.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은 마치 그림 같네요. 제가 저렇게 하고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군요, 밖에서. 네, 아, 다 오늘 그랬죠. 참 예. 하루 이렇게나 더웠구나 싶습니다. 실감납니다. 이런 날씨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죠.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건강관리도 참 비상입니다. 정부는 한낮에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송재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보수공사가 한창인 서울 성산대교 남단입니다. 준공기한이 빠듯한데도 작업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수은주가 최고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오후 작업을 중지한 겁니다. 37도 이상으로 저희가 근로자 건강을 위해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땡볕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사 현장도 있기 마련. 온몸이 후끈거리는 날씨에 간이 승강기를 타고 쉴 틈 없이 건물을 오르내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온이 35도를 넘기면 야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지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물량 압박이 심한 집배원도 더위와 싸우며 하루를 보내긴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온도는 이미 34도를 넘어섰지만 배달 물량은 350개나 남아 있습니다. 빡빡한 배달 시간에 맞추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길 20분째.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직접 챙겨온 얼음물을 들이켜도 한껏 달아오른 열기를 달래긴 역부족입니다.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물을 1리터, 2리터를 먹어도 소변을 한 번 안 봐요. 그만큼 이제 땀을 많이 해요. 불볕 더위에 자리를 지키는 건 노점 상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를 피해 늦은 오후부터 장사를 시작했지만 20분도 지나지 않아 땀이 뚝뚝 흐릅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도 의지할 건 작은 손선풍기뿐입니다. 여기 앞에가 화장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머리 헹구고 여름철에 이제 장사 좀 쉬면서 생활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못 벌어나가지고.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신고한 야외 노동자만 97명. 생업전선에서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고충은 깊어만 갑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호날두 노쇼 사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이제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 로빈 장 대표가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집단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행사를 최종 승인한 대한축구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부장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6일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 관계자 한 명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입장권을 구매한 팬들의 고발로 지난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더 페스타 관계자 한 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더 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기 혐의를 규명할 핵심 단서로 꼽히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등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더 페스타 등이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더 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다며 유벤투스의 일방적 계약 파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호날두나 유벤투스의 경우 사실상 조사 자체가 힘든 상황. 이에 따라 경찰은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성남 팬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열도록 승인한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도 책임을 물으며 입장권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이러한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해당되는 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지 이게 진행이 돼요. 이 행사를 승인해준 대한축구협회가 이 책임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들은 지난 2일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낸 데 이어 조만간 주최사를 상대로 한 2차 고소장을 검찰에 낼 예정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번에는 유이저 가족들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가 관련해서 많은 소식들이 문자들이 왔네요. 4786님이죠. 한국 주식시장이 G20 국가 중에서 하락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369님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십니다. 목공소에서 하루에 46,790원을 받으신대요. 그렇다면 1시간에 5,760원을 받는 셈이라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상황을 좀 전해주셨고요.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7126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일부 의원들은 어깃장 놓지 마십시오. 국민들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작은 힘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2545님께서는 소녀상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한국으로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소녀상 지켜드릴게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저녁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고민을 좀 했는데 예. 어떻게 만들까요? 가정이 있는 저녁 어떻습니까? 가정이 있는 저녁. 만약 그 가정. 알겠습니다. 만약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안 했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의 한일 관계는 어땠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싸이의 어땠을까를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Yo, check.